1990년대 한국. 한창 꿈을 키우던 20살 초반의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기대를 안고 국경을 넘어 한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밝고 성실했고 미래는 가득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이름은 대한민국 최악의 미제 실종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많은 미제 사건을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1990년대 초반 한국은 빠른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올림픽을 치른 뒤 세계 무대에서 위상이 높아졌고 거리에선 외제차가 늘었으며 신도시가 하나둘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사회 구석에는 여전히 차별과 불신, 그리고 낯선 이방인을 향한 차가운 시선이 존재했죠. 바로 이 시기 중국의 연병과 심양 등 조선족 사회에서도 한국행을 꿈꾸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더 나은 교육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이 사건의 주인공인 조선족 여대생 어양이었습니다. 어양은 부모님과 떨어져 한국에서 홀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낮에는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성격은 차분하면서도 책임감이 강했고 무엇보다 부모님께 늘 성실한 딸이었습니다. 편지가 오가던 시절 그녀는 주말마다 부모에게 긴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서 꼭 공부 마치고 부모님께 보답할게요. 부모는 그 편지를 읽으며 한국에 보내길 잘했다고 위안을 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일상은 겉보기와 달리 쉽지 않았습니다.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던 한국인 동기들과는 겉으로는 잘 지냈지만 은근한 선을 긋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조선족이라면서? 너희는 중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가벼운 농담처럼 던지는 말들이지만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에서도 외국인은 안 뽑습니다라는 말에 번번이 거절당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그녀는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성적도 우수했고 교수들 사이에서도 성실한 학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친구들 역시 늘 웃음을 잃지 않는 아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보이지 않는 불안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몇 달 전부터 그녀는 종종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누가 자꾸 날 따라오는 것 같아. 밤늦게 강의실에서 돌아올 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괜히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다가올 비극의 전조였던 셈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겨울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두꺼운 코트를 입고 책가방을 메고 다니며 늘 하루를 바쁘게 채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겨울, 그녀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을 걷게 됩니다. 사건은 1990년대 어느 겨울 저녁에 발생했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평소처럼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함께 강의를 듣던 동기들과 학교 정문 앞에서 인사를 나누고 먼저 들어가겠다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간은 저녁 7시 30분경. 날이 어둡게 저물고 매서운 찬바람이 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학교 근처의 작은 골목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드문 곳이었고 가로등 불빛도 희미했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웃으며 친구들과 헤어졌던 그녀는 그 길을 따라 기숙사로 향하던 도중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기숙사 룸메이트는 밤늦게까지 그녀가 돌아오지 않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다음 날 아침 수업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친구 집에 간 걸까?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걱정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국 동기들은 학교 측에 알렸고 학교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경찰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젊은 여학생이 가출이나 외박을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며칠만 기다려 보시죠. 실종 초기에 가장 중요한 48시간, 경찰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하지만 어양은 절대로 연락을 끊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부모와 안부를 주고받았고 성실하게 수업을 챙기는 아이였습니다. 게다가 기숙사 생활 중이었기에 집을 비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중국에 있던 가족이 급히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언론에 호소했습니다. 우리 딸을 찾아주세요. 그녀는 절대 가출할 아이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합니다.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신문에는 조선족 여대생 서울서 실종이라는 제목이 실렸고 방송사에서도 긴급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큰 충격을 주었고 여론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학교 주변 공원,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그녀가 아르바이트하던 가게, 자주 다니던 도서관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단서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통화 기록은 사건 발생 당일 저녁 7시 15분. 이제 곧 들어간다. 그 짧은 한마디가 부모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불과 몇 분 뒤 그녀는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몇몇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차량에 여학생이 억지로 태워지는 걸 본 것 같다. 어두운 골목에서 남성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하지만 진술은 서로 달랐고 증거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사망을 넓혔지만 사건은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의 절망은 깊어졌습니다. 한국에 보내면 더 나은 미래가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내 딸은 어디로 간 걸까? 부모는 경찰서를 매일같이 찾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차갑게 흘러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언론의 관심도 점차 줄어들었고 경찰의 수사도 성과 없이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실종은 한국 사회에 또 하나의 상처로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그녀의 가족은 모든 걸 내려놓고 한국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낯선 공항에 도착한 부모는 곧장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제발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우리 아이는 절대 집 나갈 애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수사 중입니다. 단순 실종일 가능성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가족의 가슴을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부모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사진을 들고 길거리에 서서 행인들에게 호소했습니다. 혹시 이 여학생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제 딸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근처에서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부모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언론 역시 가족의 간절한 호소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일면에 다시 실린 그녀의 얼굴, 뉴스 화면에 비친 부모의 눈물. 시청자들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로 간 걸까? 우리 사회는 왜 이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을까?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별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망을 넓혔지만 증거는 자꾸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목격자는 검은색 차량이라고 했으나 차량의 번호판도 운전자의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남자와 실랑이를 벌였다고 했지만 그 남자가 누구인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단서가 하나둘 끊어지면서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은 절망의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내가 딸을 한국에 보내지 않았다면 지금쯤은 집에 있었을 텐데. 후회와 자책이 부모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는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그들은 학교 앞에서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인근 상점 주인들을 일일이 찾아가 혹시 딸을 본 적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까지 돌아다니며 붙임딱지를 붙였습니다. 학생들도 동참했습니다. 같은 대학 학생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캠퍼스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동아리 친구들은 자발적으로 수색대를 꾸려 골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밤늦게까지 손전등을 들고 다니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수구와 빈 창고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사건은 단순 실종을 넘어 사회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단순 실종일까? 누군가 계획적으로 납치한 건 아닐까? 언론은 점점 더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대중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한 가지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건 당일 학교 근처에서 낯선 남성이 여학생과 언성을 높이는 장면을 봤다는 증언. 경찰은 즉시 그 남성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드디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듯 보였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그는 학교 근처에서 자주 목격되던 남성이었고 피해자와 아는 사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는 급속히 진행되었습니다. 형사들은 그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주변을 탐문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알리바이는 애매했지만 그렇다고 그를 범인이라 단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여론은 이 남성을 의심했습니다. 그 사람이 맞다. 반드시 뭔가 숨기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를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경찰 조사 후 석방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건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언론은 경찰 부실 수사라며 비난했고 여론은 양분되었습니다. 경찰이 제대로 안 해서 범인을 놓쳤다. vs 억울한 사람을 괜히 용의자로 몰았다. 가장 큰 상처를 입은 건 피해자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언론 앞에 나서 제발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울부짖었지만 경찰은 점점 소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다는 말뿐 새로운 단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탐정사무소를 찾고 민간 수색팀과 손을 잡았습니다. 딸을 찾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 그러던 중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사건을 처음부터 유심히 지켜보던 한 기자가 가족을 찾아왔습니다. 경찰 수사가 답답합니다. 저도 같이 진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기자는 당시 언론사 사회부 신참이었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목격자들을 다시 찾아가고 경찰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간과했던 작은 단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컨대 사건 당일 저녁 근처 가게 CCTV에는 분명 검은색 차량에 후미등 불빛이 찍혀 있었습니다. 비록 차량 전체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방향과 시간대는 목격자의 증언과 일치했습니다. 또한 어양이 사라지기 직전 기숙사 복도에서 들린 이상한 발소리에 대해 증언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중요하지 않게 여겼지만 기자는 달랐습니다. 이건 무언가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작은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모이면서 사건은 다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직은 확실한 답을 내릴 수 없었지만
분명히 무언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가족과 기자, 그리고 학생들의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곧 더 큰 벽이 그들 앞을 가로막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령 용의자가 풀려난 뒤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악역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의 일부는 피해자와 가족을 향해 왜곡된 시선을 던졌습니다. 혹시 집안 문제로 가출한 건 아닐까?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닐까? 이런 무책임한 추측성 기사들은 가족의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피해자 부모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성실하고 착한 아이입니다. 절대 가출할 리도 범죄에 연루될 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편견 어린 시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역시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더 이상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게다가 담당 형사는 정근을 갖고 사건은 새로운 수사팀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연속성이 끊기면서 사건은 더더욱 미궁으로 빠져갔습니다. 그 사이 가족은 또 다른 고통을 겪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일부 언론에서 근거 없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 여학생, 한국에 오기 전에도 문제가 많았다더라. 남자 관계가 복잡했다던데? 근거 없는 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피해자와 가족을 2번 죽였습니다. 이쯤 되자 가족은 무너질 법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아이를 찾을 수 없다. 이 시기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도 큰 압박을 받았습니다. 상부에서는 그만 보도하라는 눈치를 줬고 동료들조차 이제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 사건, 뭔가 뒤에 감춰져 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자는 새로운 제보를 받습니다. 사건 당일 근처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인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과거 폭력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와 같은 학교 학생이기도 했습니다. 사건은 다시 혼돈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제 누가 진짜 악역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경찰과 기자, 가족은 새로운 용의자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건 발생 직후 갑자기 학교를 휴학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수사팀은 그의 집을 수색했지만 별다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변인의 증언은 수상했습니다. 사건 전날 술에 취해 큰일 하나 저질러버릴 거다라고 말했다. 사건 이후 손에 긁힌 자국이 있었다. 이 증언들은 분명 의미가 있었지만 결정적 증거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수사는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1차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사건 발생 수개월 후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가방이 강가에서 발견된 겁니다. 가방 안에는 학생증, 노트, 그리고 가족에게 보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곧 시험도 끝나고 방학이 되면 집에 가고 싶어요. 이 편지는 그녀가 실종 직전까지도 평범한 일상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자발적 가출이나 범죄 연루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건은 명백히 타의에 의해 발생한 납치 혹은 범죄였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가방은 어떻게, 왜 강가에서 발견된 걸까? 누군가 고의로 버린 것인지 아니면 그녀가 스스로 남긴 흔적인지. 경찰은 가방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했지만 결과는 허망했습니다. DNA도 지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에 오래 젖어 모든 흔적이 사라져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가족과 기자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치밀하게 감춰진 범죄다.
사건이 장기화되자 세상은 점차 이 사건을 잊어갔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단 하루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없이 자료를 모으고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과정에서 뜻밖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조선족 유학생 사회 내부의 긴장관계, 그리고 당시 한국 사회에서 그들을 바라보던 복잡한 시선. 그 사건, 단순한 범죄가 아닐 수도 있다. 당시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국인들과의 갈등뿐 아니라 내부적인 갈등도 존재했습니다. 누군가는 피해자가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정치적인 이유로 덮인 증언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사라지기 전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증언도 뒤늦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만약 그때 이 단서를 잡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자는 사건 기록 속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건 당일 학교 CCTV 일부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문 앞 카메라는 멀쩡했는데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골목길 근처 카메라만 꺼져 있었습니다. 단순 고장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끄는 것일까? 이 사실은 가족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겼습니다. 우리 딸 사건 뒤에는 더 큰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실종 사건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반전, 즉, 이 사건이 단순 범죄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와 얽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부모는 이미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여전히 딸의 사진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년 기일이 다가오면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경찰서를 다시 찾고 기자를 만나며 혹시 새로운 소식은 없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아직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았습니다. 지금도 공식적으로는 장기 실종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가족의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딘가 살아있을 거다. 꼭 다시 만나야 한다. 그 희망 하나로 부모는 오늘도 하루를 버팁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여대생의 실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외국인 유학생, 특히 조선족 사회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리고 당시 수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만약 그때 더 신속한 수사, 더 따뜻한 시선, 더 철저한 대응이 있었다면 지금쯤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마지막 내레이션이 흐릅니다. 그녀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언제까지 멈춰 서 있어야 할까요?